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딱 3년 만에 결혼 생활을 때려치우고 다시 싱글로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의 결혼 생활은 파란만장했죠. 인생은 늘 혼자고 아무리 가까워도 믿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겪기 전까지 그런 말은 그냥 있는 말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떠도는 그냥 그런 흔한 말 중 하나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틀린 말은 없다는 걸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죠.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제가 진심으로 믿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조건이라는 게 없었어요. 오랫동안 알아왔다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진짜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 그 기가 막힌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외동딸이라 다른 형제는 없고 어머니는 작은 만둣국집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물론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를 거 없이 평범하게 자랐죠. 어머니가 하시는 식당도 그렇게 큰 가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장사가 안 되는 작은 가게도 아닌 평범한 가게였고요. 사실 아버지의 부재 원인은 평범하진 않았어요. 외도가 원인이었죠. 제가 중학생 때였나? 학교에서 배탈이 났어요. 아침에 늦잠을 자서 아침을 굶고 가는 바람에 너무 배가 고파서 점심도 전에 쉬는 시간에 급하게 도시락을 까먹었는데 그게 체했었던 거죠. 수업 시간 내내 배를 부여잡고 낑낑대다가 급기야 구토까지 하는 바람에 급하게 조퇴를 했던 날이 있었어요. 식은 땀을 흘리며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가게를 갔는데 가게 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어 한창 붐벼야 할 가게는 갑자기 문이 닫혀 있고 주방 쪽에서는 큰 소리가 났거든요.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 잘못이란 건 알아? 혜정이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거야? 할 수 없잖아. 혜정이도 클 만큼 컸는데. 뭐? 할 수가 없어? 넌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식당은 엉망이었어요. 탁자며 의자도 뒤집혀 있고 엄마가 바가지며 부엌 집기를 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머리를 쥐어뜯겼는지 엉망인 상태로 엄마를 막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뒤에 있는 사람이 충격이었어요. 아버지는 웬 여자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여자가 저희 가게에서 작년부터 일하기 시작한 젊은 애기 엄마였거든요. 너 이리 와. 네가 뭔데 내 남편 뒤에 숨어 있어? 사장님 죄송해요. 여보, 좀 그만해. 약한 사람에게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뒤에 있던 그 여자의 머리채를 확 낚아채서 바닥에 패대기를 치면서 흔들자 아버지가 기겁을 하면서 엄마와 여자를 말렸어요. 그 여자는 이미 한바탕 혼이 난 듯 옷도 찢기고 뺨도 부어오른 상태더라고요. 아버지가 힘껏 막아서면서 엄마를 확 밀쳐버리자 엄마는 그대로 바닥으로 뒹구셨죠. 너 혜정이,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지금 엄마에게 무슨 짓이야? 이 여자 편드느라 엄마를 민 거야? 아이고 혜정아, 너가 왜 여기 있어? 어? 엄마는 바닥에 넘어져 끙끙대면서도 제 생각만 하셨어요. 달려가 엄마를 부축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이면서도 그 여자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어린 제가 봐도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라며 그냥 싸움을 말리는 거였다는 둥 횡설수설을 하더니 여자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집으로 들어오시지 않았고요. 그렇게 둘은 나가서 바로 살림을 차려버린 거였어요. 하지만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은 끝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엄마에게 물었죠. 근데 엄마 왜 아직도 이혼 안 해? 헤어져 산 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 나는 바로 이혼하려고 했지. 근데 내가 아니라 네 아빠가 이혼을 안 해준 거야. 아니 아빠가 왜? 본인이 잘못했으면서. 하루는 와서 이대로 이혼하고 혼자 너 먹여 살릴 수 있겠냐고 그러더라. 대신 돈 넉넉히 줄 테니 이혼은 하지 말자고 사정을 하더라고. 그걸 그렇게 해줬단 말이야? 그때는 그랬어.
당장 살던 집도 네 아빠 명의로 되어 있었고 가게도 아빠 명의였거든. 그럼 지금 이혼하고 가뿐하게 살아. 이제는 그래도 되잖아. 이제는 내가 싫어. 누구 좋으라고? 기다려봐.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결혼도 하기 전이라 엄마 말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둘만 살았어요. 아버지는 저희가 사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여자와 그 여자 아들과 함께 살림을 차리고 살았고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되었던 저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그 여자와 함께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빌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셋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죠. 지금까지도 말이죠. 아버지는 능력이 좋으셔서 수입이 꽤 좋은 편이었는데 그 여자는 그걸 아주 알뜰하게 모아서 집도 넓히고 상가도 여러 채 사놓고 떵떵거린다고 했어요. 그게 정말 너무 치가 떨리도록 싫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바람을 피우거나 끼가 보이는 남자는 절대 만나지도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컸어요.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했지만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딴 데 눈을 돌리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바로 헤어져 버렸고요. 그렇게 짧은 연애를 2번 하다 대학교 2학년 때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과 1년 정도 사귀었죠. 자기 왔어? 얼른 와. 여기는 내가 이야기했지. 중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야. 안녕하세요. 박혜정이에요. 아, 이 녀석에게 말 많이 들었어요. 윤민수예요. 역시 듣던 대로 너무 예쁘시네요. 아니에요. 이 녀석이 어찌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어쩐지 요새 연락도 없더니 그럴만 했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소개로 우연히 만났는데 첫눈에 보자마자 서로에게 반했다고 할까요? 저희는 정말 알콩달콩 연애를 했죠. 사귄 지 1년이 되다 보니 서로의 친구들도 소개를 시켜주고 종종 어울리게도 되었고요. 윤민수라는 친구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자친구와 어린 시절부터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이기도 했고 공교롭게도 그 친구와는 동네도 비슷해서 자주 같이 만나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고 말이죠. 저는 연애 상담이라도 하려나 싶어서 나갔어요. 철민이는 바쁘대지? 무슨 일 있어서 오늘 못 온대? 아, 오늘 과제가 많다고 했어. 학교에서 밤새야 한다고. 왜, 무슨 일이야? 또 짝사랑 상담이 필요해? 나 진짜 오래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야. 오늘 철민이가 못 나올 거 알아서 일부러 너 보자고 한 거고. 그게 무슨 소리야? 철민이가 못 나올 거 알아서 보자고 한다니. 철민이 지금 여자 만나러 갔어. 과제는 거짓말이야, 걔. 걔 너 말고 사귀는 여자 또 있어.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제가 믿지 못하자 그 친구는 직접 저를 데리고 제 남자친구가 딴 여자와 데이트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정말이더군요.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애와 술집에 꼭 붙어 앉아서 쪽쪽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를 위로하면서 그랬어요. 미안해. 사실 철민이 원래 저런 놈이야. 내가 만난 저 녀석 여자친구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야. 뭐라고? 그동안은 그냥 그러려니 했어. 하지만 혜정이 너는 저런 애랑 만나기에는 너무 아까워. 내 친구지만 그 자식 정말 쓰레기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왜 이제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진작 말했어야지. 그동안 철민이 여자친구들도 다 그렇고 그런 애들이었거든. 하지만 혜정이 너는 정말 좋은 애잖아. 그래서 나도 큰 결심한 거야. 저는 바로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열도 받고 속상한 제 마음을 위로해 준 건 그 친구였죠. 자기가 그런 놈인 거 알고 있었는데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 자식 만나는 여자애들 다 그저 그런 애들이라 너도 그런 줄 알았지만 너는 달라서 자기가 참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놓고 저희는 그 와중에 둘이서 눈이 맞았어요. 참, 사람 앞일 모른다고 하더니 그렇게 우리 둘이 눈이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가 사귀게 된 걸 알자 바람핀 전남친이 찾아와 난리를 쳤지만 그때 저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전남친과 주먹 다짐을 해가며 막아주고 뭐 이런 해프닝도 겪었죠. 그때는 그런 게 얼마나 멋있고 낭만적으로 보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는 나름 불타는 연애를 하다가 각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네도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살아는 계셨지만 거의 연을 끊고 살고 있는 터라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집안 환경도 얼추 비슷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애가 둘이 있었고요. 그런데 누나가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 매형이 바람을 폈거든. 뭐? 누나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겠다. 지금은 잘 지내. 매형네 집안이 돈이 많아서 양육비를 많이 주나 봐.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하대.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누나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에게도 잘해주셨고요. 특히 누나는 형편이 정말 넉넉해 보이더라고요. 애들 옷이며 본인도 명품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직접 저를 불러서 데리고 가 꽤 비싼 가방도 하나 사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자, 이거 쇼핑하다가 봤는데 올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 거 사면서 하나 더 샀어. 어머, 이런 거 저 못 받아요. 너무 과해요. 괜찮아. 내가 매달 양육비로 600만 원씩 받아. 그 외에도 틈틈이 받고. 나에게는 과한 거 아니야. 그냥 받아. 너무 감사해서 어쩌죠? 어쩌긴. 앞으로 나에게 잘 보이면 되지. 저는 그때 신우가 자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그저 잘해주는 시댁이 있어서 다행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무난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을 얻을 때 시댁은 그리 큰 돈을 대줄 형편이 안 되셨어요. 남편 역시 모은 돈이 별로 없었고요. 뭐 저희 집이라고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부 저희 둘이 알아서 하자고 했죠. 집은 신혼대출을 받아서 저희 둘 회사 중간 지점에 있는 동네 작은 빌라로 얻으려고 했고요. 한창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 중에 하루는 예비 시어머니가 식사를 하자고 하시면서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너네 힘들게 집 구하지 말고 그냥 나랑 민수 살던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니? 네? 어머님 집으로요? 아, 그렇다고 같이 살잔 말은 아니야. 나는 딸네 집으로 들어갈 거다. 누나네 집으로? 누나랑 같이 살려고? 그래, 누나가 이제는 같이 살자고 하네. 어떠냐? 그 집이 낡기는 했지만 동네도 좋고 평수도 둘이 살기는 충분하잖니. 아,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 동네 아파트가 비싼 곳인데 저희 살아도 괜찮아요? 그럼 뭐 애들 좀 보라고 같이 살자는 거지만 나도 혼자 살기 적적하니 니들만 좋다면 그렇게 하자. 너무 감사했죠.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함께 살던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되긴 했지만 금싸라기 땅이 있는 데다가 30평대였거든요. 직장에서 조금 멀긴 했지만 저희는 감사히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집에는 숨겨진 사실이 있었어요. 그 집 명의가 남자친구 누나더라고요. 이 집이 원래 누나가 이혼하면서 매형에게 받은 집이야. 뭐? 그러면 이제껏 누나 명의 집에서 둘이서 살았던 거였어? 원래 누나가 살다가 여기가 이사를 나가고 엄마랑 나에게 들어와서 살라고 한 거야. 구축이라 애들이랑 살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그럼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누나 명의로 두는 거야? 내가 물어봤는데 당분간은 그래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누나에게 물어본다고는 했는데 내가 조르기도 좀 그렇잖아. 미안해. 알았어. 그럼 혼수는 반반으로 해. 최대한 돈을 아끼고 결혼해서 돈을 모으지 뭐. 저는 괜찮았어요. 그 비싼 집까지 탐을 내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명의가 그렇게 되니 예비 시어머니가 생색을 많이 내시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림살이 같은 건 반반으로 장만을 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 누나는 학군 좋은 동네 신축 아파트 월세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애들이 3살, 5살인데 벌써 학군지 찾아서 이사를 하고 거기에 월세살이를 사는 게 좀 의아하기는 했지만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니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식 한 달 전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 누나네 집으로 이사를 가시고 저희는 새로 도배도 하고 가구도 들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단장했고요. 다른 건 반반으로 했지만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 누나와 예비 시어머니에게는 혼수는 잘해드렸어요. 좋은 집에 조건 없이 공짜로 살게 해주신 것이니 감사했으니까요. 좋은 이불이며 남편 누나가 좋아할 만한 가방이며 사들고 갔더니 누나가 이러기는 하시더라고요.
내가 당장 집 명의를 옮겨주기는 좀 어려워. 이해해줘? 그럼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양육비랑 생활비 받아서 쓰는 입장이라 눈치가 보여. 그래도 둘이 잘 살면 내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걱정 마. 진짜 괜찮아요. 저희 열심히 잘 살고 돈도 잘 모을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남편의 누나가 참 좋은 형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대출 받으려고 생각한 건데 그걸 아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니 저희가 열심히 돈 모아서 이사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났을까? 시댁 식구들의 본성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는 육아였어요. 제 아이들이 아니라 신우의 아이 육아 문제가 저희 부부 문제가 된 것이에요. 신우 아이들은 이제 3살, 5살, 그러니까 이제 2돌이 지나고 4돌이 지난 아이들로 둘 다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아이 육아에는 관심도 없고 매일 친구들 만나러 가고 쇼핑 가고 피부 관리하고 그러느라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 한창 활동량 왕성하고 손 많이 가는 남자아이 둘을 누가 보겠어요. 종일 시어머니 차지가 된 거죠. 신우가 그러는 거야 자기 돈으로 그러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것은 없었는데 문제는 우리였어요. 처음 결혼하고는 가끔 주말에 밥을 먹자고 우리를 불러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랬어요. 저도 잘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가서 아이들이랑도 놀아주었고요.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육아에 지친 시어머니가 주말이라도 쉬고 싶어서 저희를 불러서 애를 맡기려는 속셈이 뻔히 보일 정도로 뻔질나게 불러대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 저도 피곤해졌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눈치를 보느라 그랬는지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사라지기 바쁘더라고요. 어머니, 형님, 저희 왔어요. 왔어? 나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해. 저기 카드 뒀으니까 뭐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어. 형님, 또 나가세요? 저번에도 나가셨는데 요즘 바쁘시네요. 내가 요즘 좀 그래. 애들도 먹고 싶다는 거 좀 시켜줘. 그럼 나 간다. 형님! 어머님, 형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피부과 갔다가 친구 만난대. 나는 방에 들어가 좀 쉬어야겠다. 애들 데리고 놀이터 좀 갔다가 밥이나 먹고 그러고 와. 꼭 카드 한 장 쥐어주고 애를 떠맡긴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나중에는 견디다 못한 제가 안 가면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사람을 불러댔어요. 선물을 사놨다는 둥, 애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둥, 시모 생일이라는 둥, 거기에 한술 더 떠 남편은 자기 누나 집에 가지 못해서 몸이 달아 했어요. 우리가 안 가면 엄마 힘들 텐데 조카들이 기다릴 텐데 어쩌냐 난리를 치는 통에 또 가고 그랬죠.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큰 조카가 5살이었는데 한창 말을 안 들을 나이잖아요. 특히 그 아이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너무 싸구더라 그런지 특히 고집도 세고 버릇이 없었어요. 저희가 막 결혼을 했을 때 큰 조카가 놀이공원에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데려갔다가 남편과 저는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했었죠. 저거 또 타자. 한유라, 저거 또 타려면 또 1시간 줄 서야 해. 우리 다른 거 타자. 싫어. 나 또 탈 거야. 삼촌이 가서 줄 서면 되잖아. 그래. 내가 가서 줄 설게. 울지 마. 그동안 외숙모는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 빨리. 그리고 저기 가서 줄 서. 어린 게 얼마나 어른을 함부로 대하고 조금이라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뻗대면서 악을 쓰는지 길 한복판에 누워서 우는 것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큰 조카가 틈이 날 때마다 놀이공원에 또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저는 질려서 나중에 가자고 미루었고요.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징징대고 짜증을 부리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애는 조르고 저는 피하고 신우가 눈치를 줬는지 결국은 시어머니 역시 저를 들들 볶아댔어요. 왜 애랑 한 약속을 안 지키냐는 거였죠. 어머니에게 말씀드려. 나는 절대 못 가. 아니, 안 갈 거야. 그거 뭐 어렵다고 그래. 누나가 돈 준다잖아. 그냥 가면 되잖아. 그럼 당신이 혼자 데려가. 왜 나를 끌고 가? 한유리도 그렇고 민유리도 당신을 좋아하니까 그렇지. 애들이 외숙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웃기지 마. 엄마가 얼마나 안 놀아주면 나를 좋아한다 그래? 정 그렇게 애가 걱정되면 왜 본인은 안 데려가는 건데. 말을 왜 그렇게 해? 누나가 남자애 둘을 어떻게 혼자 데려가? 나는? 아니 부모가 안 챙기는 애를 내가 왜 챙기냐고. 내 새끼도 아닌데. 정 그러면 당신이 누나랑 데려가던가. 그걸로 저희는 대판 싸웠어요. 매일 이런 식이었죠. 저희 둘만으로는 그리 큰 문제도 없었고 남편은 순한 편이라 제 말도 잘 듣는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누나나 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바보 등신이 되어서는 반푼이처럼 구는 모습에 속이 터져 나갈 것만 같았어요.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도 점점 지쳐갔고요. 그리고 그날 오랜만에 신우 집에 갔는데 큰 조카가 아예 작정을 했는지 저희를 보자마자 놀이공원에 가자고 조르더라고요. 신우는 저희가 오자마자 나갈 준비를 하는 중이었고 시어머니 역시 저희가 현관에서 신발을 다 벗기도 전에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 터라 짜증이 치솟고 있었는데 큰 조카가 정신없이 졸라대니 저도 힘들더라고요. 놀이공원 가자. 그래, 지금 가자. 오늘 가면 되겠다. 안 돼, 한유라. 나중에 가자. 나중에 언제? 맨날 나중에 가자고 했잖아. 싫어. 빨리 일어나. 지금 가. 우리 한율이 그렇게 가고 싶어? 꼭 오늘 가야 해? 오늘 추워. 그리고 외숙모도 힘들고 오늘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확 잘랐더니 조카가 얼굴이 벌개지더니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돌아섰어요. 훈육을 할 때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였어요. 딱 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뒤통수가 얼얼하더라고요. 놀라 돌아보니 큰 조카였어요. 큰 조카가 장난감을 집어들어 바닥에 앉아있던 제 뒤통수를 대차게 내리친 것이죠. 어이가 없었어요. 조카는 묵직한 장난감을 든 채로 한 대 더 때릴 기세로 저를 향해 팔을 휘둘렀죠. 이 거짓말쟁이! 놀이동산에 왜 안 가? 넌 거짓말쟁이야!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저는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조카의 팔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 손에서 장난감을 빼앗아 던져버리고 손등을 찰싹하고 때렸죠. 진짜 사건은 그 이후부터였어요. 제가 세게 나가자 큰 조카가 놀랬는지 눈을 꿈뻑이며 쳐다보다 갑자기 바닥에 벌렁 드러누운 거였어요. 그리고는 세상이 떠나가라 악을 쓰며 울더라고요. 아파! 이게 무슨 일이야? 한율아 왜 그래? 아이고 우리 강아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외출 준비를 하던 신우가 달려오고 시어머니도 달려와 호들갑을 떨고 큰애는 더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조용하던 집은 졸지에 난장판이 되었죠.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만 신우와 시어머니는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옳게 어떻게 남의 자식에 손을 댈 수가 있어. 당장 사과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아까워서 털끝 하나 손도 안 대봤는데 넌 어떻게 돼 내가 이렇게 무식하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애가 저걸 휘둘렀다고요. 올케가 안 간다고 했다며. 한유리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애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그랬겠어. 그래 대체 너는 친정에서 뭘 보고 배웠니? 니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아이고 우리 집에는 그렇게 함부로 안 키워. 친정 운운까지 하는데 더 이상 대꾸하기도 싫었어요. 보기 싫은 조카 녀석이 어른들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면서 그악스럽게 울어제끼는 소리도 듣기 싫었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함부로 큰 저는 갈 테니 귀하게 크신 분들끼리 잘해보세요. 뭐? 너 지금 간다는 거야? 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딜 가? 당장 사과해. 우리 애 마음에 상처 입은 거 안 보이니? 당신 당장 따라 나와. 아니면 나 갈 테니까. 저는 그 길로 그 집을 박차고 나와버렸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도 이 일 때문에 한참을 싸워야 했어요. 아니 대체 왜 남편 놈은 시댁 문제만 얽히면 바보 천치 등신이 되는 걸까요? 꼭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려야 해? 엄마고 누나고 화 많이 났어. 나는 내 기분은 당신 처음부터 다 봤잖아. 당신 아내 기분은 신경 안 쓰여? 애가 그런 거잖아. 그걸로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 그러는 니들은 애들 말에 절절 매면서 나보고 예민하다고? 됐어. 나 다시는 당신 눈안에 안 가니까 그렇게 알아. 아예 연을 끊겠다는 거야? 당신 사람이 왜 그래? 남편 놈은 바보 등신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놈이었어요.
아무리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차라리 벽에다 대고 하소연을 하는 게 낫지. 왜 내가 화를 냈는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저를 애랑 싸우고 화를 내는 속 좁은 사람 취급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냉전을 벌였어요. 솔직히 돈 모아서 이사하려고 정작 저희는 아이 가질 계획도 미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남의 새끼 봐주다가 골병 날 일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제가 세게 나오자 시모는 펄펄 뛰었어요. 전화로 악을 쓰더라고요. 너 당장 와서 한유리에게 사과하고 마음 풀어줘. 애가 어제 2시간이나 울었어. 어머니,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요? 진심이세요? 네가 그 어린 것에게 상처를 줬잖아. 우리 한유리 충격받아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애 그렇게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애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르쳐도 모자란 상황 아니에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었냐? 어쩜 애에게 마음에 상처를 줘놓고서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결혼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들어서면서 그 둘에게 실망이 많이 쌓인 상황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집에서 살게 해주시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것도 없고 오히려 저희가 용돈을 많이 드렸어요. 신우에게도 때 맞춰 선물도 하고 그동안 제가 조카 둘을 주말 보모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놀아주고 돌보기도 했고요. 심지어 유치원 공개 수업까지 남편과 제가 갔으니 말 다 했죠. 저 역시 할 만큼 했어요. 하지만 그 둘의 기대와 바람은 끝이 없었어요. 늘 받기만 하고 또 바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이상한 관계를 더 이상은 끌고 갈 수 없었어요. 아니, 그러기 싫었어요. 이 일로 며칠 동안 어마어마한 부부싸움을 하고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신우고 모든 전화를 다 씹고 며칠 지냈더니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러고도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늘어놓자 참다 못한 엄마까지 나서서 화를 냈어요. 아무리 조카가 이뻐도 그렇지 자기 가정이 먼저인 걸세. 대체 왜 그러는가? 당연히 저희 가정이 먼저인 거 저도 알죠, 장모님. 그냥 애 투정을 이 사람이 못 참아서. 투정이라니 손을 댔다며. 아무리 애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가르쳐야지. 그리고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셨다며.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도 그런 뜻은 아니셨어요. 특히 자네가 무조건 이 아이 편을 들어줘야 할 거 아닌가. 내 딸은 자네 하나만 보고 시집을 갔는데 어쩜 그래. 그렇게 엄마에게 잔뜩 혼이 난 남편은 좀 풀이 죽은 듯 하더라고요. 그날을 싹싹 빌어서 저는 못 이기는 척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도 여전히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하기는 했어요. 그게 싫었던지 어느 날 같이 나가서 저녁을 먹자더니 이러더라고요. 당신 좀 길게 휴가 낼 수 있지? 우리 여행 다녀오자. 여행? 어디로? 내가 휴가 일정 다 짜놓고 예매도 다 해놨어. 누나도 미안하다고 다녀오래. 우리 동남아 가서 쉬다가 오자. 남편은 그러면서 누나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호텔이며 항공 티켓까지 전부 보여주더라고요. 솔직히 전혀 예상도 못한 일이라 저는 놀랬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로는 제대로 휴가다운 휴가도 간 적이 없던지라 좋기도 했고요. 남편은 자기가 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얼른 날짜를 맞춰보자고 했어요. 우선 누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약했지만 확정해서 이름을 바꾸면 된다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 역시 한 발 물러서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감사하다 인사를 하고 급히 휴가를 조정해 휴가계도 내고 일도 몰아서 마쳤죠. 갑자기 일주일 정도 쉬려니 한동안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아침, 저는 미리 짐을 싸서 남편 차에 실었죠. 비행기는 오후 비행기였지만 아침에 회사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했다 11시쯤 공항으로 출발하면 딱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출근을 했다 후다닥 일을 마무리하고 저는 들뜬 마음으로 마중으로 온 남편 차에 탔어요.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가는 방향이 공항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 공항 가는 방향 아니지 않아? 이 길로 가면 안 돼. 뭐야, 형님네 가는 길 아니야? 잠깐 갈 곳이 있어서. 또 형님네 들렀다 가려고? 시간 없는데 바로 공항 가야 하지 않아? 내가 형님이랑 통화했어.
이랬는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희죽거리더군요. 이상한 기분에 노려봤더니 남편이 낄낄대며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누나가 네 버릇 고쳐주래. 오늘부터 우리 누나 애들 좀 봐줘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좀 알아듣게 말해. 야, 잘 생각해봐. 우리 누나가 네가 뭐가 이쁘다고 여행을 보내주겠니? 그게 말이 돼? 뭐? 그럼 이게 다 뭐야? 호텔이면 항공이면 그건 다 뭐냐고. 너 바보냐? 거기 우리 누나 이름 있잖아. 여행을 가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우리 누나랑 우리 엄마라고. 아마 벌써 공항 도착했을걸?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뭐가 재미있는지 고소하다며 지 누나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더군요. 그리고 빨리 내리라고 재촉했어요. 애를 봐야 한다고요. 그래 좋아. 여행으로 장난질 쳤다고 쳐. 근데 왜 내가 애를 봐? 당연한 거 아니야? 고생하는 우리 누나랑 엄마 동남아서 푹 쉴 동안 애들은 누가 봐? 아, 그러니까 지들은 여행 가고 싶고 애들 데리고 가기는 싫어서 여기다 두고 가는 주제 나보고 또 보모를 하라고? 아, 빨리 내려. 뭐 힘든 거라고. 누나가 카드도 주고 갔어. 애들 아침부터 우리 기다려. 얼른 서둘러. 저는 포기한 표정으로 알았다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따라가는 척하다가 잊은 물건을 꺼내와야 한다고 차키를 달라고 했죠. 그것만 꺼내온다고 말이죠. 그리고 차키를 받아서 차로 가서는 바로 시동을 걸었어요. 아차 싶었던 남편이 뒤따라와서 말리려길래 바로 싸다구를 날리고 침을 뱉어버렸죠. 그리고 차에 타서 문을 잠갔어요. 너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이 귀한 내 휴가 보모하다가 날릴 수 없으니 너나 니네 누나가 적선한 카드로 편하게 잘 지내봐. 너 거기 안 서? 저는 곧바로 차를 달려 엄마에게 갔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신우에게 문자를 보냈죠. 지금 공항이세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애들은 아동학대로 내가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경찰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럼 즐거운 여행. 제가 차 시동을 걸어서 출발을 할 때 남편이 악을 썼어요. 지금 집에 애 둘밖에 없다고 빨리 올라가야 해. 너 지금 무슨 짓이야? 그렇게 걱정되면 너 혼자 올라가 보던가. 그럼 안녕. 하지만 집에 가는 길에도 남편은 전화로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집에 간다나요? 애들 잘못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차 돌려서 올라가라고 말이죠. 자기 누나네 집에 도착해서 사진 찍어 보내면 자기가 다시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협박이랍시고 하는지 가소로웠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애들 걱정이라도 돼서 다시 돌아가야 하나요? 제가 미쳤어요. 저는 바로 112로 신고를 했어요. 애들만 두고 엄마가 여행을 갔다고 말이죠. 그리고 애들을 외삼촌에게 부탁을 했는데 외삼촌도 모른 척하고 애들만 집에 방치가 된 것 같아 신고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에게도 더 전화를 했어요. 바로 애들의 아빠, 신우의 전 남편이었죠.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왜 가지고 있냐고요? 네, 애들이 자기 아빠를 만났다가 돌아올 때 연락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저와 제 바보 등신 남편이었거든요. 신우가 바람핀 전 남편 꼴도 보기 싫다고 해서 저희가 대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일까지 종종 했던 터라 기가 막히게도 제가 그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이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간의 양육 방식도 그렇고 애들을 방치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지들은 여행을 가면서 애들만 아침에 집에다 홀랑 두고 가는 게 말이 되나요? 신우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라고 퍽이나 위하는 척은 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아니, 사돈댁이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애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네, 제가 도저히 걱정이 되고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저는 친정에서 푹 쉬었어요. 간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사방에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긴 했죠. 하지만 가장 기가 막힌 건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가 신고를 한다는 문자를 받고도 여행을 가버린 거였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고작 그 말만 믿고 그 와중에 출국을 해버린 거죠. 진짜 엄마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 놈이 해결한다고 했지만 지까짓 게 뭘 해결하겠어요. 혼자서는 절대 애들 둘 볼 생각도 의지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놈이 바로 그 바보 등신인걸요.
제 신고에 경찰이 출동해 제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는 정말 5살, 3살 애들만 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화가 틀어진 거실에 자그마한 애들이 둘이 서로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말이죠. 얼마나 울었는지 둘째는 구토를 하고 얼마나 오줌을 쌌는지 기저귀가 터지기 직전일 정도였고요. 당연히 경찰이 기겁을 하고 애들 부모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미 외국으로 떠난 애들 엄마는 연락이 닿지 않고 뒤이어 도착한 애들 아빠는 그 광경에 기겁을 했던 것이죠. 애들은 아침부터 쫄쫄 굶고 있었다고 했어요. 둘째는 탈수 증상까지 보여서 병원을 가야 했을 정도죠. 아이들 아빠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는 눈에 보지 않아도 훤했어요. 외도로 이혼을 했다 들었지만 잠깐 만나본 바로는 자기 자식이라는 정말 끔찍한 사람이 바로 그 친아빠였거든요. 외국에 도착하자마자 신우가 받은 전화는 쩌렁쩌렁 울리는 전 남편의 사자후였죠. 넌 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엄마라는 인간이 어떻게 애들을 두고 여행을 가? 네가 제정신이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아니야, 나 동생에게 다 부탁하고 왔어. 무슨 일이야? 닥쳐!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동안 내가 줬던 양육비도 전부 토해내야 할 거야. 각오해! 신우 전 남편은 그 즉시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 박탈 소송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경찰 직권으로 아빠 집으로 갔고요.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온 신우와 시어머니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집 앞에서 당장 나오라는 고함 소리가 들리기에 저는 엄마와 벌떡 일어나 나갔어요. 야, 너 이년이 진짜 우리 애들을 그따위로 만들고 경찰에 감히 신고를 해? 너 내가... 신우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했어요. 제가 뺨을 대차게 내리쳤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어버버하고 있는 남편놈의 정강이도 힘차게 걷어찼죠. 그 둘은 억소리를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엎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덤벼들려고 했지만 바로 저희 엄마에게 잡혀서 쫓겨났죠. 저는 전 남편 면상에 이혼 소장을 던졌어요. 야, 온 김에 가져가. 내가 소송 걸었으니까. 그리고 각오해. 나도 절대 그냥 이혼 못하니까. 뭐라고? 이혼? 그럼 뭐 이 사단을 내놓고 나랑 앞으로 깨볶을 생각이었어? 가서 니네 누나랑 니네 엄마 종노릇이나 하면서 살아. 야, 너야말로 내가 가만둘 것 같아? 가만히 안 두면 뭘 어쩔 수 있는데요? 그쪽은 그쪽 걱정이나 해야 할 텐데. 당장 전부 다 꺼져요. 또 경찰 불러줘? 어? 그 뒤로 시댁은 정신을 차릴 새가 없었을 거예요. 신우 전 남편이 건 소송에 애들을 그냥 두고 간 혐의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아야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제가 건 소송까지 있으니 양쪽에서 털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그걸 일일이 대처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신우 전 남편의 소송에 증인으로 가서 법적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열심히 임했죠. 저에게 통화를 했던 대화 녹음은 물론 문자까지 다 있으니 증거는 완벽했어요. 그러다 기막힌 사실도 하나 알게 되었어요. 신우가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외도가 맞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외도가 아니라 바로 신우의 외도였죠. 자기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당한 거였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숙박업소를 가는 대담한 짓을 벌이다가 걸린 거였더라고요. 정말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기가 막혀서 저보고는 그동안 바람핀 전 남편 꼴도 보기 싫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처도 알게 된 거잖아요. 차라리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게 잘 되었네요. 덕분에 우리 애들 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기가 막혀서 경찰에만 전화를 했다가 그래도 알 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애들에게도 아빠가 더 나을 것 같다 생각했을 뿐이에요. 이러면 어쩌나 걱정은 했었어요. 워낙 가정적이지 않은 성격이라 그래도 애들이 어려서 엄마가 더 낫겠거니 생각하고 보낸 건데. 신우 전 남편은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집안 자체도 꽤 부유하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서글서글한 인상에 성실하고 또 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신우와는 소개로 만났다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큰아이를 임신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어찌 잘 살았는데 둘째를 낳고 그 사단이 난 거였죠. 아무리 봐도 신우가 자기 복을 스스로 발로 걷어찬 거로 보였지만 어쩌겠어요. 그게 그 사람의 팔자인가 보죠.
그쪽 집안에선 이혼할 당시 경황도 없었고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넉넉하게 챙겨줬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예 작정을 하고 소송에 최선을 다해 달려들더라고요. 거기다 그동안 해왔던 짓들이 있잖아요. 큰 조카는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에서도 여러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 어이없는 일도 일어났죠. 신우 전 남편, 그러니까 애들 아빠 얼굴을 이전에는 잠깐 봐서 몰랐는데 재판 증언 때 자주 보다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거기에 전에는 몰랐던 신우의 외도며 그간 봐왔던 신우의 모습이 겹쳐지니 기분도 쎄했고요. 그래서 제 담당 변호사님과 증언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코 제가 이랬죠. 근데 애들 친자 검사는 다 해본 거 맞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눈썰미가 좀 있는데 그냥 기분이 그래서요. 제 신우가 보통 노는 걸 좋아해야 말이죠. 외도도 신우가 저지른 짓이라고 하니 그냥 그래서요. 저는 신우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다길래 당연히 그 정도 검사는 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왜 의뢰에 있는 집들은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냥 풍문으로 듣던 말을 물었던 것뿐인데 그 말이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제야 부랴부랴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둘째 아이는 신우의 전 남편 아이가 맞았지만 첫째는 친자식도 아니었어요. 신우가 결혼을 하기 위해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해 놓고 거짓말로 결혼을 한 것이었던 거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큰 조카는 자기 아빠의 외모도 그렇다고 진중하고 성실한 성격을 닮은 것도 아니었고 신우나 시댁 가족 그 누구도 닮은 구석이라고는 없었거든요. 그걸로도 시댁은 다시 한번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말이죠. 당연히 신우는 소송에 져 아이 양육권은 물론이고 친권에 이제껏 받았던 생활비와 양육비도 토해내야 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제 알바는 아니지만요. 제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신우의 전 남편이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붙여주었거든요. 자기 아이를 구해주고 자신에게 진실을 알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공짜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이혼도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물론 위자료도 넉넉하게 받았죠. 저는 그렇게 그 인간들을 깔끔하게 제 인생에서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홀가분해졌어요. 물론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긴 했지만 뭐 어때요? 혼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면 그만이죠. 이혼 소송을 하는 도중에 한 가지 변수가 생기기는 했어요. 아버지가 암 말기라며 연락이 온 거였죠. 너네 엄마에게 혹시 소식 들었니?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그래요? 아무 소리 못 들었어요. 그 이야기 하려고 저에게 연락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친아빠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니? 너네 아버지 오래 못 살아. 암 말기래. 그러니 엄마 좀 설득해줘. 설득이라뇨? 무슨 설득이요? 너네 엄마 아직도 이혼 안 했잖아. 이제 이혼 좀 해줘. 살 날 얼마 안 남은 사람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들어. 저기요 아줌마. 첩이 어디서 감히 본처 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혼을 운운해. 정신이 돌았나. 개소리 마시고 열심히 병간호나 하세요. 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처자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놓고서 죽을 날이 다가오니 이혼이 어쩌고 하는 꼴이 역겨웠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건방진년. 지금 이혼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인간 재산이며 가지고 있는 집 전부 다 네가 물려받는데 내가 왜 해주니? 그동안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당연하지. 그간 재산을 열심히 잘도 모아놨더라. 그리고 그 인간 지금 혼수 상태라 이혼 운운하는 것도 다 그년 수작이야. 신경도 쓰지 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지가 차려지자마자 엄마는 저를 앞세워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울고불고 하는 상간녀 머리채부터 잡았어요. 당장 꺼져. 이 상간녀가 어디 감히 내 남편 장례식장에 기어들어와? 무슨 소리야? 애 아빠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나야. 무슨 애 아빠야? 쟤가 내 남편 아들이라도 되니? 네 아들이잖아. 당장 꺼져.
그 자리에서 저와 엄마뿐 아니라 친가 식구들도 다 와 있으니 그들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 둘은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나갔어요. 엄마는 장례 기간 내내 상간녀를 얼씬도 못하게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유일한 자식인 제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나마 저희를 위한 의리라 생각했던 건지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해놓았더군요. 저는 상간녀와 그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나가면 우린 어디서 살라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줌마. 그러게 진작 혼자서 좀 살아볼 생각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남의 남자 뺏어서 살 생각만 하지 말고. 뭐라고? 너네 고소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하세요. 고소를 하시던지 어디 가서 또 돈 많은 할아버지를 찾아보시던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상간녀는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였다며 소송을 건다 어쩐다 했지만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정식 부부가 아니면 유산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걸 몰랐나 보더라고요. 지 아들까지 내세우면서 진짜 아들처럼 여겼다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그 남자애가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잖아요. 지가 같이 데려와 키운 아들일 뿐이지. 저는 끝까지 발악하는 모자를 보면서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동정심마저 깨끗이 거두었어요. 그간 제 아버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나중에는 가게까지 찾아와 돈을 조금이라도 나눠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걸 저희 엄마가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버렸죠. 그렇게 묵은 가족사가 정리되던 즈음 제 이혼도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많은 다른 사연처럼 제 전남편도 막상 이혼이 자기 일로 닥치니 잘못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용서해달라 시덥잖은 소리를 하면서 친정엄마 가게로 찾아와 무릎을 꿇는다 어쩐다 하는 쇼를 벌이기도 했어요. 우는 얼굴로 회사까지 찾아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엄마가 가게 앞으로 찾아온 그 인간 얼굴에 걸레를 빨고 모아둔 구정물을 확 끼얹어 버렸죠. 당장 꺼져 이 미련퉁이 바보 천지야. 가족이 뭔지 진짜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은 다시 올 필요도 없어. 그 길로 쫓겨난 전 남편은 다시는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 전에 저희가 가게를 정리해 이사를 가기도 했지만요. 저는 회사도 그만두었어요. 사실 오랜 소송이며 아버지 장례며 뒤이은 여러 일들로 심신이 지쳐있기도 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쉬고 싶기도 했죠. 그래서 낡고 오래된 엄마의 가게를 처분하고 좀 넓은 곳으로 상가를 구입해서 식당을 그리로 옮겼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를 도와 가게를 같이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사실 그동안은 엄마가 하는 가게나 장사에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나는 때나 가게가 너무 바쁠 때 잠깐씩 일을 돕기도 했지만 엄마도 제가 식당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저도 그 식당에 들어서면 엄마와 아빠가 싸우던 옛일이 생각나서 애써 외면하고는 했죠. 하지만 그동안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제 생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저는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식당 일이나 장사를 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보니 누가 뭐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원망받을 짓 하지 말고 그냥 혼자 당당하게 잘 살아가면 그뿐이라는 생각 역시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애환과 애증은 모두 옛날 가게에 다 묻고 새로운 터전을 잡아 열심히 살아가 볼 생각이고요. 나중에 변호사님을 통해 듣기로 전신우는 그간 애를 방치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것으로 형사 고발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죄를 다투느라 법정을 들락거렸고요. 그 와중에 옥살이도 몇 개월 했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집행유예로 다시 풀려나오긴 했지만 심리적인 타격은 컸겠죠. 거기에 신우 전 남편의 위자료와 피해보상 청구 소송에 그간 받았던 양육비를 토해내는 것도 모자라 위자료까지 있어서 재산을 거의 압류당했다고 했어요. 뭐 당연히 원래 살던 월세집은 월세를 내지 못해 진작에 쫓겨나고 신우 명의로 된 아파트도 빼앗겼고요. 지금은 온 가족이 반지하 새방으로 이사를 해 사는데 살기가 고달플 거예요. 멀쩡한 아파트도 구축이랍시고 살기 힘들다 했던 전신우가 온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니 말이죠. 전 남편은 그 직후에 술을 먹고 한번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전시모는 쓰러진 이후로 거동이 온전치 않은데 누나는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불쑥 집을 나가서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매일 놀러 다니는 버릇은 여전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니 전 남편 혼자 빽빽대는 버릇없는 조카에 몸 불편한 엄마까지 먹여 살리며 살려니 죽을 맛이겠죠. 사는 게 지옥이라고 징징대는데 그 지옥을 만든 게 누구인데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예정이 있어서 한마디 해줬죠. 지옥이 싫으면 튀어나오던가 못하겠으면 견뎌. 그 방법밖에 뭐가 있겠니? 앞으로는 마음 곱게 잘 쓰고, 다시는 이딴 전화하지 마. 재수 없으니까. 저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재미있고 즐거워요. 하루하루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진심으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지 처음 알아가는 중이죠. 생각해보면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참으면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열매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하고 진심을 다하면 아무리 늦더라도 꼭 보상을 해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악영과 나쁜 일도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 업이 돌아오는 것이 또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저 바르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지금 당장 뭔가 큰 거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또 그것으로 제 인생은 충분히 알차고 보람되니까요. 저의 앞날에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